기억이 죄가 되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어제의 진실은 오늘의 거짓이 되었습니다. 오늘 책으로 잘난 척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입니다. 4월의 어느 쌀쌀한 맑은 날, 시계는 13시를 치고 있었습니다. 윈스턴 스미스는 빅토리 맨션의 낡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아파트는 이름과 달리 승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복도에는 삶은 양배추와 낡은 깔개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벽에 붙은 거대한 포스터 속 빅브라더의 눈은 그가 어디로 움직이든 집요하게 따라왔습니다.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본다. 그 문구 위의 눈은 그가 어디에 있든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방에는 기적 같은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텔레스크린의 시야에서 벗어난 당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유일한 사각지대였습니다. 윈스턴은 며칠 전 무산계급 구역의 낡은 가게에서 홀린 듯 산 공책을 꺼냈습니다. 크림색 종이로 된 아름다운 공책. 표지는 매끄러웠고 세월의 흔적으로 희미하게 누런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런 물건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임은 분명했습니다. 윈스턴은 펜대에 펜촉을 끼웠습니다. 잉크에 펜촉을 담그는 순간 미세한 떨림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생각에서 행동으로 넘어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경계선을 넘는 행위였습니다. 사상범죄. 발각되면 죽음 혹은 그보다 끔찍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는 날짜를 적었습니다. 1984년 4월 4일.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막상 쓰려고 하니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해 이 일기를 쓰는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를 위해? 진실이 조작되고 모든 기록이 사라진 이 세계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과연 누구에게 닿을 수 있을까? 극심한 공포와 함께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2분 증오 시간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당의 주적인 임마누엘 골드스타인의 얼굴, 그리고 그를 향해 증오를 퍼붓던 사람들. 그 속에서 스쳐 지나갔던 오브라이언의 눈빛. 내부당원인 오브라이언은 어쩐지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찰나의 교감은 윈스턴에게 희미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의식의 흐름을 따라 그는 어젯밤 보았던 선전 영화의 끔찍한 장면들을 미친 듯이 휘갈겨 썼습니다. 그리고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페이지의 절반을 같은 문장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빅브라더를 타도하라. 그는 공포에 질려 황급히 펜을 놓았습니다. 사상범죄는 시작되었습니다. 잉크로 얼룩진 손가락으로 책을 덮었습니다. 발각된다면 그는 죽은 목숨이었지만 기묘하게도 그 사실이 그를 조금 더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윈스턴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진리성 기록국은 과거가 제로 변하는 거대한 소각로였습니다. 윈스턴은 매일같이 기억 구멍 속으로 과거의 기사들을 던져넣으며 역사를 조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적인 감정은 사치이자 위험이었습니다. 특히 검은 머리의 젊은 여자는 윈스턴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소설 창작국에서 일하는 줄리아.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그를 감시하는 듯했고 그녀의 허리에 둘러진 주홍색 띠는 반성 청년 동맹의 상징, 즉 당에 대한 광신적 충성의 표식이었습니다. 윈스턴은 그녀가 사상 경찰의 끈앞풀일 것이라 확신하며 증오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그와 그녀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넘어졌고 윈스턴이 부축하는 찰나 그녀는 그의 손에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 쪽지는 작고 뜨거웠습니다. 마치 불씨처럼 그의 손바닥을 태웠습니다. 윈스턴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소환장이거나 협박 혹은 자살을 종용하는 명령일 터였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쪽지를 주머니에 넣은 채 텔레스크린의 감시를 피해 그것을 읽을 순간만을 고통스럽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그 순간 윈스턴의 세계가 전복되었습니다. 공포와 증오로 가득 찼던 그의 내면에 믿을 수 없는 가능성이 섬광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살아남고 싶다는 욕망. 그가 오래전에 포기했던 생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온몸의 세포를 깨웠습니다. 물론 이것은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그를 파멸시키려는 덫. 그러나 그는 그 가능성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 쪽지는 메마른 사막에 떨어진 단 한 방울의 물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애 감정을 넘어 이 비인간적인 세계에 자신 말고 또 다른 반역자가 존재한다는 신호이자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구내식당의 소음 속에서 간신히 약속을 잡았습니다. 승리 광장에서 군중 속에 섞여 그들은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그 온기는 윈스턴에게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위험한 현실, 그러나 살아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그들은 만날 장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체링턴 씨의 고물상 2층 다락방은 시간의 흐름이 멈춘 섬과 같았습니다. 텔레스크린이 없는 유일한 공간. 그곳은 윈스턴과 줄리아만의 작은 왕국이자 당이 파괴해버린 과거를 복원하는 성소였습니다. 낡은 마호가니 침대, 달아빠진 양탄자, 그리고 창가에 놓인 묵직한 유리 문진. 그 안에는 작은 산호 조각이 영혼처럼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윈스턴에게 그 방은 유리 문진의 내부와 같았습니다. 외부 세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완벽하고 투명한 작은 세계. 그곳에서 그들은 금지된 모든 것을 탐했습니다. 암시장에서 구해온 진짜 설탕을 넣은 진짜 커피를 마셨고 줄리아는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당이 증오하는 모든 개인적이고 동물적인 쾌락을 보란듯이 즐겼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을 넘어 당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줄리아의 반항은 윈스턴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념이나 역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반란은 본능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당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투쟁 방식이었습니다. 윈스턴은 그런 그녀의 현실적인 반항심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저녁 그들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는 빨래를 널던 무산계급 여인이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차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윈스턴은 깨달았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산계급에게 있을 것이라고. 당의 통제 밖에 있는 저 원초적인 생명력이야말로 언젠가 이 체제를 무너뜨릴 힘이 될 것이라고. 윈스턴은 일기장에 적었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자유란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다. 그것이 용납된다면 다른 모든 것은 따라오리라. 줄리아는 그의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황금빛 햇살이 그녀의 얼굴과 방 안의 먼지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윈스턴은 유리 문진을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그 작은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고 연약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유한함 때문에 이 순간은 더욱 절실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이할 터였습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계속되던 중 윈스턴에게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진리성 복도에서 오브라이언이 그에게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신어 사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 윈스턴을 초대했습니다. 윈스턴은 이것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신호임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윈스턴과 줄리아는 내부 당원들만이 사는 호화로운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오브라이언의 집은 넓고 안락했으며 깨끗한 공기와 값비싼 담배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윈스턴은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브라이언이 벽에 걸린 텔레스크린으로 다가가 스위치를 내린 것입니다. 금속성 목소리가 뚝 끊기고 방 안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내부 당원에게는 텔레스크린을 끌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자유와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오브라이언은 더 이상 위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 역시 당의 적이며 엠마누엘 골드스타인이 이끄는 비밀 조직 형제단의 일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당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오브라이언은 당이 역사를 조작하고 기억을 왜곡함으로써 영원한 권력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윈스턴은 오브라이언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윈스턴에게 골드스타인의 책을 건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의 모든 기만과 폭정을 폭로하는 이단의 경전이었습니다. 윈스턴은 벅찬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고독한 반란은 이제 거대한 조직의 일부가 될 터였습니다. 그들은 오브라이언의 집 문턱을 넘어서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그날도 다락방의 공기는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그 여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한낱 희망 없는 환상에 불과했어요. 노랫말이 방 안을 나른하게 채웠습니다. 윈스턴과 줄리아는 오브라이언에게서 받은 그 책, 골드스타인이 썼다는 전설적인 반혁명 서적을 읽고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당의 구조와 이중사고의 원리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윈스턴이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모든 의심과 불안을 명확한 언어로 확인시켜주는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야.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지. 줄리아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아닌 진실을 공유한 자들만의 기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속일 수 없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등 뒤에서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는 죽은 목숨이다. 그것은 그림 뒤에 숨겨진 텔레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강철처럼 차가운 음성이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온기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시간은 얼어붙었고 정적 속에서 윈스턴의 심장 소리만이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무장한 사상 경찰들이 둔탁한 군합발 소리를 내며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한 남자가 책상 위에 있던 유리 문진을 집어들어 바닥의 벽돌 난로에 힘껏 내리쳤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그들의 작고 완벽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들 사이로 하찮고 작은 산호 조각이 굴러다녔습니다. 윈스턴의 발밑에서 유리 조각들이 바스락거리며 부서졌고 그 날카로운 감촉이 신발 밑창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윈스턴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사랑, 그들의 비밀, 그들의 성소는 처음부터 이 거대한 권력의 소나기 안에 놓인 작고 하찮은 장난감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문가에 나타난 체링턴 씨의 얼굴은 더 이상 온화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날카로운 사상 경찰의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체포된 후 몇 주인지 몇 달인지 알 수 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애정부에서의 시간은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애정부의 가장 깊은 곳, 101호실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어둠도 빛도 아닌 눈이 시리도록 차가운 인공의 백색 광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은 세상의 종착역이자 모든 인간성이 소멸되는 재단이었습니다. 그 재단을 집전하는 사제는 오브라이언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윈스턴이 동경하던 지적인 동지가 아니었죠. 그는 고문 기술자였고 신문관이었으며 윈스턴의 영혼을 해부하는 외과의사였습니다. 오브라이언의 고문은 육체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현실 자체를 파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윈스턴에게 4개의 손가락을 펴보이며 그것이 5개라고 믿도록 강요했습니다. 고통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윈스턴의 의식 속에서 이 더하기 2는 4라는 명제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오브라이언은 차분하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이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곧 현실이다.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당의 의지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조될 뿐이다. 윈스턴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고통의 파도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브라이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그 시선은 윈스턴의 생각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는 압도적인 권위가 풍겼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권력의 목적은 권력 그 자체다. 윈스턴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당은 더 큰 선을 위해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위한 권력, 순수하고 허무주의적인 가학성,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브라이언은 계속했습니다. 미래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인간의 얼굴을 영원히 짓밟고 있는 군화를 상상하라.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윈스턴은 그 순간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영토가 남아 있었습니다. 줄리아에 대한 사랑. 그는 당이 자신의 마음속까지는 침범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배신은 자신의 감정을 저버리는 것이며 자신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은 그런 그의 생각을 비웃었습니다. 그는 윈스턴의 가장 원초적인 공포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오브라이언은 마지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철망으로 된 복잡한 구조의 가면 같은 것이 윈스턴의 얼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철망 안에는 굶주린 시궁쥐 2마리가 갇혀 있었습니다. 윈스턴의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를 지배해온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공포였습니다. 오브라이언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가면을 씌우면 굶주린 쥐들이 그의 얼굴을 파먹게 될 것이라고. 쥐들의 분홍색 코와 날카로운 이빨이 그의 눈앞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철망의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졌습니다. 방 안은 완벽한 정적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윈스턴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1초가 1분처럼 1분이 0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뇌는 미친 듯이 회전했습니다. 탈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이 고통을 피해야 했습니다. 줄리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락방에서 잠들어 있던 그녀의 평화로운 모습, 그녀의 따뜻한 손, 그가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사랑. 하지만 철망은 계속 다가왔습니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켰고 생존 본능만이 남아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사랑, 존엄성, 신념, 그 모든 것이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이 고통을 피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탈출구, 단 하나의 희생양만이 떠올랐습니다. 줄리아에게 하시오. 나한테 하지 말고. 그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녀에게 하란 말이오. 뭘 당하든 상관없소. 그녀의 얼굴을 물어뜯게 하시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윈스턴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줄리아를 배신했습니다. 아니, 자신의 영혼을 배신했습니다. 철망 가면이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텅 빈 우주를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사랑도 진실도 나 자신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애정부에서 풀려난 윈스턴은 밤나무 카페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당에 의해 정신이 거세된 자들이 모여 승리진을 마시며 체스판을 들여다보는 살아있는 유령들의 집합소였습니다. 카페 안에는 값싼 진과 담배 연기, 그리고 오래된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넉넉한 월급을 받는 한직에 앉아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두 가지 생각만이 그 공허함을 채웠습니다. 체스 문제와 빅브라더에 대한 사랑. 어느 추운 날 공원에서 그는 줄리아와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몸은 뻣뻣했고 허리에는 끔찍한 흉터가 길게 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어색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격렬했던 사랑의 감정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배신했다고 덤덤하게 고백했습니다. 백일호실에서 그들은 상대방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고. 그 말을 할 때 그들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카페로 돌아온 윈스턴은 먼지 쌓인 테이블 위에 손가락으로 수식을 썼습니다. 2 더하기 2는 5. 그는 이제 어떤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때 텔레스크린에서 요란한 팡파르와 함께 유라시아 군대에 대한 아프리카 전선에서의 위대한 승리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나팔 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윈스턴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환희 그리고 경외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포스터 속 거대한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검은 콧수염 아래로 자애로운 미소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오, 잔인하고 어리석었던 오해여. 그토록 사랑이 넘치는 가슴을 떠나 방황했던 완고한 자신이여. 그의 눈에서 진냄새가 나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기나긴 투쟁은 끝났고 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빅브라더를 사랑했습니다. 1949년에 출간된 조지 오웰의 마지막 소설 1984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빅브라더 오웰리언 같은 용어를 만들어내며 현대 사회의 감시와 통제 문제를 상징하는 고전이 되었죠. 작가 조지 오웰은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라 칭했습니다. 그는 스페인 내전에 직접 참전해 파시즘에 맞서 싸웠지만 그곳에서 소련 스탈린주의의 잔혹한 배신과 거짓을 목격하며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1984는 바로 그 경험에서 비롯된 전체주의가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객관적 진실마저 소멸시키는가에 대한 처절한 경고입니다. 오웰이 이 소설을 통해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특정 이념에 대한 비판을 넘어 권력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어떤 비극이 펼쳐지는가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진실과 기억 그리고 사랑이라는 인간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과정을 그리며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세상은 안녕하냐고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을 진실이라 믿고 있나요?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 2 더하기 2는 5라는 세상의 논리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의 책장에서 꺼내본 문장입니다. 세상이 2 더하기 2는 5라고 소리칠 때 마음속으로 살을 속삭이는 것. 그것이 내가 나로 남는 마지막 증거일지 모릅니다. 이 한 문장이면 책으로 잘난 척 성공입니다. 다음 잘난 척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